금요일장을 구성한 10가지 키워드, 그 가운데서 다음 주까지 끌고 갈 키워드를 골라보겠습니다. 증시 감론 을박, 오늘장 탑10, 허준식 해설위원님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명준우 운용력 그리고 동부증권 잠실지점의 조성우 과장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모처럼 이제 코스닥이 좀 거래소 대비 좀 선전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대응도 좀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과장님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저는 코스피가 조금 힘이 붙인다라는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좀 전략이 좀 유효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하셨고, 자 운용정님은 네. 중심은 코스피에 두고요. 네. 코스닥 쪽은 좀 중소형주 중에서 네. 좀 가치주죠. 좀 아직 뭐 그렇게 종목이 크게 오르진 않았어도 네. 오히려 저점에서 응축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보죠, 고미란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을 구성한 10가지 키워드를 앵커, 해설위원, 또 제작진 10명의 출연자가 구성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바이트만입니다. 22일 통화 완화 정책을 반대해왔던 독일의 중앙은행이 입장을 바꿨다는 소식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22일 통화정책 회의, 6월 달의 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가 저인플레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전통적인 조치를 22가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G2의 경기입니다. 어제 중국에 이어서 간밤 미국의 제조업 PMI 경기 선행지수도 양호했습니다. G2의 경기가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를 앞으로 더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사흘째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초반 급락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코스닥이 이제 바닥을 찍었을까요? 자, 오늘 수급 주체들 이 코스닥에 조금 외국인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쉽게도 코스닥은 60일 이평선 회복하지 못한 채 550선 아래에서 마감됐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첫 번째가 이제 바이트만과 G2 그리고 이제 코스닥 이렇게 세 가지 와 있는데요. 자, 조 과장님 이 중에서 좀 어떤 거 먼저 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좀 코스닥이 지금 가장 좀 눈에 띄는 이슈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 아까 중소형주 컨셉이라서 그쪽을 좀 자주 매매하셔서 그런 건가요? 왜 보자고 하셨죠? 일단 사실 지금 시장에 2,000포인트 경계심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좀 코스피가 2,000선을 좀 재돌파한 이후에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거래 대금이 좀 감소하고 거래량 역시도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특히나 좀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효과들이 더 컸던 것 같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좀 매기가 좀 쏠리면서 일단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가 좀 어느 정도 횡보한다는 전제로서 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할 가능성. 요새 며칠 동안은 한 어제 오늘인가요? 네. 코스닥이 더 좋았었잖아요. 네네.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좀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했다. 좀 이런 판단들이 좀 저가 매수를 좀 유도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그동안 좀 안 좋게 뭐 이렇게 매도를 좀 하는 시그널이었는데 네네. 그저께부터 좀 매수로 좀 이제 다시 전환을 하면서 네. 좀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그 이전에 사실 코스닥이 급락하기 이전에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상당히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늘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코스닥에 대한 시각은 좀 일단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전날 주 초반에 나왔던 그 매도는 왜 갑자기 이렇게 확 나왔다고 보세요? 그거는 일단 그때 IT 부품주 위주로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삼성전자형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급락을 했죠. 근데 그 지난주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던 게 이제 삼성그룹주 관련해서 시장이 삼성그룹주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실제 일부 뭐 투신이나 기관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조금 더 담기 위해서 IT 부품주를 좀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좀 삼성전자형 IT 부품주들이 좀 급락을 이끌었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망가졌었죠. 그런데 재밌던 점은요. 사실 그때 IT 부품주 위주로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들은 오히려 견조했다는 부분들이 이것은 일시적인 하락일 것이라는 좀 그런 특정한 어떤 그 이슈화 됐던 섹터들만 내렸지 다 그렇진 않았다는 네, 그런 그렇기 때문에 견해이신 어느 정도 것이고. 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명준호 종료님은 잘 이제 대형주를 위주로 이제 가시고 기반은 대형주를 깔아놓으시고 이제 코스닥은 일부 선별 매매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 코스닥이 한 이틀 정도는 그래도 이제 거래소보다 좋았던 게 역시 또 가격 매력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낙폭이 컸다는 게 가장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고점 대비로 보면 한 7% 정도 지수에 있어서 코스닥 네. 지수는 7% 정도 빠졌다가 한 4%대까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종목 특히 IT 부품주에 있어서 훨씬 네. 낙폭이 크죠. 예, 그런 낙폭 과대가 좀 반등 요인으로 보이고 제 생각에는 한 2달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540에서 상대적인 약세가요? 그 상대적인 약세보다는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네네. 좀 등락하는 국면 한 540포인트에서 560 그건 정도에서 역시 좀 실적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장 끝나고 SFA도 실적 나왔는데 엄청 지금 좀 안 좋게 나왔네요. 거의 뭐 반토막 난 건 나왔는데 이게 한 2, 3개월 정도는 실적이 조금은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그 실적 요인으로 특히 급락을 맞았던 IT 부품주라면은 네. 사실 지금 급락폭이 한 20% 30%대에서 그렇죠. 단기적으로 네.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요인은 반영이 됐다고 봐도요. 네. 또 한 2달 정도 이 정도는 좀 저점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 나타나야 그러니까 워낙에 손바닥도 이제 나타날까요? 좀 예. 고점에서 아까 7%인가 빠졌다고 그러셨나요? 네. 고점에 7% 빠졌기 때문에 좀 보면서 이제 방향성을 타진할 것이다. 이 정도. 네, 그리고 전략이 7월 이후에는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봅니다. 한 7월 달 초중순 이후로는 그때도 역시 그러면 실적의 어떤 회복 기대감 또 이런 걸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재료가 있을까요? 실적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이제 같이 예, 치맞추기로 코스피가 오히려 2150, 2200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코스피 숨고르기 들어갈 때 코스닥이 이렇게 또 따라 또 올라가는 순환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네, 봅니다. 과장님은 좀 어떻게 향후 전망 좀 어떻게? 저도 사실 하나요? 기본적으로 관점 코스피에 두는 건 사실인데요. 네. 일단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 좀 뭘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좀 코스피보다는 단기 당분간 좀 공략이 코스닥 나왔을 쪽에 거다라는 예, 그런 보이고 말씀이신 거고. 사실 4월 달에도 코스피가 횡보할 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이번에도 물론 뚫어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4월처럼 횡보한다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선전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역시 그러니까 인덱스는 코스피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코스닥이 이제 등락은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는 같으신 거죠. 네. 그러면 좀 유망 섹터는 좀 어떤 쪽 보고 계세요, 과장님은? 어느 쪽이 좀 공략이 가능할까요? 지금 때에서는? 일단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IT 네. 부품주들의 실적이 뭐 SFA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네, 네. 실제 뭐 1분기는 전통적으로 좀 IT 그 비수기였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안 좋게 부분들을 나왔더라고요, 좀 지금. 감안하더라도 네. 근데 실적은 별로 안 좋게 나왔지만 실제 주가 자체는 그렇게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도 그렇게 크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최근에 반등을 오늘 계속 또 보여줬다는 거예요. KMW는 네. 실적 안 좋았는데 또 오히려 또 한 9%인가 또 반등이 예,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주가가 이제 실적 부진을 주가가 이제 선반영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동안 좀 낙폭이 과했고 그리고 오히려 1분기에 이렇게 좀 매를 맞았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오히려 조금 더 그 실적 개선폭이 기저효과로 좀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 네네, 감안한다면 네네. 역시나 좀 단기에 낙폭이 과한 그 IT 부품주 쪽이 좀 유망할 오히려 거고 IT 있습니다. 부품 쪽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또 운영령님은 어떤 쪽을 좀 예,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지금 그 IT 부품주 어쨌든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IT 네. 부품주와 BT 이런 쪽들이 움직여줘야 되긴 한데 BT 가 바이오 테크놀로지 예, 예. 예, 시가총액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사실 거기에서 중심이 되지는 못할 걸로 봅니다. 물론 네. 그쪽도 IT 부품도 대표적으로 KH 바텍이나 파트론 작년에 한참 유망하다고 네, 네, 얘기 예. 많았던 종목들이 벌써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중기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런 면들 때문에 낙폭과대를 필두로 한 올여름쯤엔 저점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보지만 치고 나가는 섹터들은 오히려 대중들이 기대하는 쪽들보다는 저쪽 뭐 물류나 코스닥 안에서도 네, 예. 물류나 건설 기자재 내지는 뭐 또 인프라 관련된 종목 이런 쪽들 지금 뭐 PBR 한 0.5배, 너무 0.7배 낮은, PBR 내에서 낮은. 예, 예, 또 예. 나름대로 또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치고 올라갈 걸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내수 컨셉 관련한 낮은 PBR 같은 쪽들이 오히려 좀 순환매가 돌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민한 앵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2020포인트입니다. 자, 코스피가 7거래일 동안 2000에서 2020포인트를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향성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언제쯤 방향성을 드러내줄지, 그리고 2020을 돌파할 만한 수급과 모멘텀이 뒷받침돼주고 있는 상황인지 짚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키워드. 수급 주체 가운데 금융투자인데요. 금융투자가 5월 내내 거의 매도를 지속하다가 오늘 900억 원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출신의 매물은 계속됐지만요. 기관의 시각 변화 가능성 여기에서 읽어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배당. 현재 우리 증시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배당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맞물려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배당 수익률 1.1% G20 가운데 꼴찌입니다. 자, 일곱 번째 키워드는 자동차입니다.
IT를 계속 쓸어 담던 외국인이 오늘은 또 자동차, 운송 장비 쪽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자, 자동차 환율 여건 때문에 좀 부진했는데 1020원 선에서 원화 강세는 저지되긴 했지만 뭐 크게 나아진 건 없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자동차 3인방은 마감됐습니다. 자,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2020 포인트, 또 금융투자, 뭐 배당, 자동차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자, 이번엔 명준우 운영위원님 이 중에서 좀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네, 2020 하겠습니다. 이게 2022 지수 코스피 얘기하는 거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 개념이겠죠. 요게 이제 사실 이제 앞서 주제랑 조금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보자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지금 네. 어느덧 지금 7일 됐죠? 한 2020선을 네네. 두고선 지금 계속 한 7일 정도 코스피가 공방 중입니다. 네. 예, 2020을 뚫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금 또 또 뭐 꺾이느냐 네. 예, 하는 면들이 좀 관심이실 거고 또 뚫는다면 언제쯤 뚫을 것이냐 하는 게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막혔다고 보세요? 그냥 다분히 기술적인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면 왜 2000선 초중반만 가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막힌다고 보세요? 네, 기술적인 면도 되겠고 또 네. 대중들이 생각하는 심리적인 이 정도가 높은 고점이다 하는 그런 면들도 되겠죠. 역시 한 네네. 2000포인트 넘어서고 2020 근처 오니까 좀 환매도 네. 상당히 나타나고 이런 면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포인트는 2020 포인트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인데 뚫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시점은 다음 주 수요일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수요일?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이 어떤 뭐 이벤트가 그날 있나요? 아니면 종목들의 차트가 한 수요일쯤 되면은 그러니까 낙폭이 나왔던 종목이든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주요 종목들이 수요일 정도가 아주 의미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그동안에 좀 이렇게 해주고 모았다가 그날은 어떤 방향성을 보일 것인데 수요일 정도에는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예, 수요일 날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면 가면은 한 이틀에 걸쳐서 이틀 양봉 뽑으면서 한 2060 부딪힐 걸로 봅니다. 수요일 안으로요? 예. 수요일까지는? 예. 자, 과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그 중국의 4월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운영 형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맞물려서 이슈 하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좋게 나온다고 그러면 뭐 2020을 돌파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안착이 문제죠. 2020은 뭐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좀 도모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네. 일단 2020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 수급이 좀 개선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 뭐 포털 같은 데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농담 삼아서 올리신 네네. 글을 보니까 저도 재밌어갖고 인용을 해보는데 예, 어떤 내용인가요? 기관 투자자들 단말기가 일제히 고장나야 이제 올라간다 못 파니까 이런 얘기. 근데 현실적인 좀 없잖아요. 네. 기관들 UPS라고 해서 정전 안 되는 그 전원 쓰기 때문에 네. 그럴 일 없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네. 이게 아니라 그러면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다음 주 수요일에 일단 중국의 4월 경기 선행 지수가 하나의 좀 약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어제 우리가 G2의 격포제를 한번 겪었었잖아요. 네네, 미국발 예. 훈풍에 중국발 훈풍까지 했는데도 네. 우리 시장이 좀 윗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이 시장이 좀 수급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요. 뭐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무려 12번이나 2,000포인트 돌파 그렇게 시도를 많이 했는데 붙였나요, 결국에는 못했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2007년까지 확대해 보면요.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역시 펀드 환매인가요? 결국엔 그걸로 봐야 되겠죠. 기관들이 여기서 기계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개인 네. 투자자분들도 1900선에서는 펀드 유입이 되지만 그러면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펀드 환매 때문인데 네. 그 2000선이라는 게 뭐 밸류가 PER이나 PBR로 보면 얼마 정도 선인가요? 그 정도면 우리, 거래소 종목에 있어서의 PER 수준에 있어서는요. 한 10배? 10배 내외 10배 정도? 이 정도인데 예. 글로벌 평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죠. 낮지만 예, 이머징 쪽이든. 낮지만 항상 10배만 가면 좀 예. 빠지고 PBR은 얼마나 되나요? 그 정도 2000선인데. 일단 지수가 1900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지금 우리 기업 상장 기업의 이익 규모를 예. 봤을 때는 1900선이 PBR 1배고요. 1배, 예. 2000선 정도 넘어갔을 땐 PBR이 한 1.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항상 아까 그 네. 열 몇 번에는 1.2배만 가면 매도가 나왔다. 네. 그러니까 청산 가치보다 한 20% 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주식을 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좀 보는 것이 좀 맞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갖다 PBR이나 PER 어떤 밴드로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실제 2000포인트라는 어떤 상징성에 대한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물론,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밸류를 측정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면 개인들의 펀드 환매까지 개인들이 일일이 다 그 코스피의 밸류를 측정해가지고 환매를 한다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약간 잠깐만요. 네. 주제가 약간 뒷길로 갔는데 아까 전관님은 다음 주 수요일 정도는 예. 그래도 한 2060까지 뽑을 수 있다. 그럼 과장님은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좀 이제 약간 다른 뉘앙스를 주셨는데 그럼 좀 안 된다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견해신가요? 저는 뭐 과거의 경험이나 데이터를 네. 봤을 때 2007년부터 40번, 그리고 최근 1년 6개월 동안 12번을 실패했는데,
양치기 소년은 3번 거짓말해서 동네 주민들에게 왕따 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예. 코스피는 지난 6년 동안 무려 40번을 거짓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돌파한다는 예측을 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냥 대응을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어떤 그러면 지금 패를 현재 보여줄지. 과장님의 주식 비중은 혹시 전체 뭐 고객이 다양하니까 사실 네. 좀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주로 이제 사자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좀 이 정도니까 팔자고 말씀하시는 편이세요? 실제 주식 비중은 한 60% 전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이 한 4 예. 정도고 주식이 6 정도. 일단 2000포인트 근접했을 땐 저 역시도 일단 그동안의 코스피 어떤 패턴을 봤기 네. 때문에 좀 줄여놓고 아예 정말 2020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말 강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 그때 쫓아가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조금 비중을 줄여놓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좀 중소형주를 좀 트레이딩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영룡님 아까 2060을 만약 수요일날 뚫으면 그 시점에서 좀 어떤 전략을 펼칠 생각이세요? 그냥 홀딩입니까? 아니면 좀 포션을 좀 확 줄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고점이 2060 확인된다고? 올라도 2060에서 또 강한 조정보다는 2060에서 며칠 왔다 갔다 하고 아, 그 계단식. 2130으로 또 예.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데 예. 거기에 있어서의 동력은 예.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지금 12전 시장이 12전 네. 13기의 도전인데요. 네네. 동력은 역시 외국인 순매수가 상승 동력이 돼 있는데 단순히 요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네네. 아니고요. 자료화면 네. 간단히 보고 설명 좀 네네.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보면 지난달 말이죠. 4월 달 말에 원화가 1,030원을 강하게 깼을 때 네, 내려갔을 이걸 때. 요 2%는 아니지만 다른 프로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 네. 그 2004년도 10월 달이랑 아주 유사하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2004년도 10월 달에 당시로는 원달러에 있어서 1,130원이 아주 계속적으로 그 심리적인 아주 중요한 라인대였는데 네네. 그 강하게 깨졌어요. 2004년 10월 달에 1,130원이 붕괴되면서 지수가 3주 동안 빠집니다. 3주 동안 한 8% 정도 빠지는데 빠지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수가 올라가죠. 올라가는 네네. 동력이 외국인 순매수인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아니 원화 강세면 사실 외국인 수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죠. 네네, 당시에도 원화가 1,130원이 깨졌다고 3주 동안 뭐 자동차주나 환율 민감주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빠졌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그렇겠다. 수급의 네. 물꼬가 됐거든요. 지금도 네네. 똑같은 시점입니다. 1,030원 깨졌죠. 네네. 1,000원도 좀 있으면 깨집니다. 한 950원 연말에 가 있을 건데요. 그 기조가 결국은 원화 강세의 기조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유발한다. 것이다. 그렇게 아. 지금 봅니다. 그런 논리상으로는 계단식 패턴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예. 보시는 거죠. 자, 우리가 토론할 마지막 키워드는 보겠습니다. 고미란 앵커. 네. 자, 명준우 운용력은 앞으로 한 달 코스닥이 쉰다고 하셨는데요. 그 기간에 코스피가 갈 거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원화도 좀 더 강세를 보이고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 외국인이 계속 코스피를 사겠다 이런 의견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8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8번째 디어 캔들이고요. 9번째도 볼게요. 밸류 포션입니다. 디어 캔들은 삼성전자의 새로운 SNS 그리고 밸류 포션은 다음에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디어 캔들은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사표를 던지는 SNS 시장의 그 SNS 이름인데요. 기존의 뭐 생활상이라든지 생각을 공유하는 SNS가 아니라 꿈과 목표를 공유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SNS가 될 거라고 합니다. 밸류 포션은 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하느냐 이것을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10번째 키워드입니다. 어제 SK 하이닉스가 올라왔었죠. 오늘 후발주자가 올라옵니다.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겠다. SK 하이닉스 어제 2호재의 신고가였고 오늘은 그 수의 기대감으로 반도체 장비주로 이어지면서 원익 IPS 제우스가 52주 신고가였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제가 이 중에서 하나 좀 골라봤습니다. 디어 캔들과 밸류 포션 반도체 장비였었는데요. 그 다음 주가 오늘 끌어올리게 했던 이제 밸류 포션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잠깐 좀 그 기사 내용들 종합해서 잠깐 정의를 해드리면 밸류 포션이라는 게 이런 거래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대로 워딩 읽어보면 수집한 게임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게임 사용자들을 이해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분류에 특성적으로 구분해서 마케팅 메시지를 달리한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유저를 이해하는데 이제 좀 타깃을 나눈 것 같아요. 실제로 유료 아이템들을 사는 사람, 게임만 하지 안 사는 사람, 요걸 나눠가지고 각각의 이 군별로는 마케팅을 다르게 가져간다. 뭐 이런 식인 것 같고요. 또 ACTC 모델로 이 기능을 정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ACTC 모델을 제가 아는 지인 통해서 이게 뭔 말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장을 저한테 메일로 보냈습니다. 밸류 포션에 도입된 ACTC는
이 게임 사용자들의 액션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특성에 따라서 코호트라는데 코르트 뭐 단위별로 분류하고 모니터링해서 캠페인 타겟 아까 그 유료 아이템을 사는 쪽, 안 사는 쪽을 분류하고 각각 다른 캠페인 메시지를 보낸다. 뭐 이런 거에 일련의 프로세스를 HTC라고 자기네 다음이 규정을 했대요. 근데 오늘 이제 주가가 요거 나오고 나서 올랐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된다고 본 건데 좀 먼저 문용령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모델을 가지고 주가는 일단 올랐거든요. 네, 그 해설위원님도 굉장히 지금 이 힘들어 하시지만 네네, 이 맞아요. 의미를 네, 네. 예, 저도 나름 오늘 또 이 주제이기 때문에 네. 한번 좀 곰곰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회사에 홍보자료 별로 없고 네네, 어떻든 밸류 포션 사이트에 지금 들어가서 이것저것 이게 그래도 돈이 될까 한번 네. 봤는데요. 네. 어떻든 돈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뭐 스탠다드형은 뭐 월간 얼마? 500불, 네. 예. 그리고 뭐 프로페셔널은 한 월간 2,000불, 그리고 네.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우리 개별 접촉해서 쇼부 네. 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온다 광고주들이 이게 내야 되는 돈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터넷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유용하다 싶으면 이걸 쓸 네. 수는 있겠는데 네. 글쎄요.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왜 유용하고 이게 얼마나 또 가치 있게 이게 네네. 실시간으로 이게 대중인지 어느 네. 정도 좀 항상 그렇잖아요. 시식을 좀 시켜주고선 뭘 이걸 해야 평가를 되는데 해야지. 아직은 그것도 시식이 전혀 애매하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다음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주가가 오른 거는 꼭 이거의 가치 때문에 올랐다기보다 네네. 지금 뭐 워낙 시장에서 소외되고 많이 빠졌죠. 빠졌기 그래서 때문에. 뭐 보면 차트 봐도 한 83,000원 정도까지 좀 받는 폼이 있어 보여.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올랐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니, 그 왜 다음 또 이런 걸로 올라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하게 만들어서 참 네. 이렇게 그래서 방송이지. 공부하셨죠? 예, 공부하고 네. 왔는데. 네. 저는 사실 이 이슈로 다음이 올랐다는 거 어떻게 보냐면 그만큼 다음이 네. 그동안 모멘텀에 목이 말랐구나. 네네. 그러니까 진짜 없었어요. 그렇죠. 뭐가. 이 네. 모바일 네. 게임 유저에 대한 분석을 해서 밸류 포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했다라는 건데 네. 사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어요. 예를 들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모든 유저의 동선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유저 예를 들면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 기능까지 지금 탑재해가지고 이제는 유저가 무슨 노래를 듣고 있고 이미 하고 있었다. 예, 이런 네. 부분까지 지금 확장되는 측면에서 이 모바일 게임 유저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다음이 그다음 모멘텀에 목이 말랐구나라는 걸 좀 방증하는 네네,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응원을 좀 하고 싶어요. 싶은데 파이팅이 필요하겠네요, 다음이. 예, 조금 뭔가. 근데 네. 막연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예. 막연하지만 네. 어쨌든 그 주가는 올랐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그 지인 얘기를 들어보자면 사실 이제 기존에 자기네가 했던 뭐 모바일 게임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니 그거 하려고 만들어 놨던 솔루션 가지고 이걸 옮겨 갈아탔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컨셉인데 일단 이걸로 좀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인데 이게 될지 하고 걔도 이제 약간 물음표를 달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건데 일단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주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어쨌든 아까 전문가님 기술적인 뭐 윤영님 말씀해 주셨는데 거래가 상당히 실렸어요. 바닥권에서 거의 한 800% 터진 것 같은데 이런 패턴이면 조금 더 간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바닥에서 확 올려놨으니까. 83,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83,000. 예, 오늘 종가가 폭이 있어 보여요. 얼마 했었죠? 예, 지금 오늘 종가가 78,100원이니까요. 네, 네. 예, 뭐 즉시적이진 않아도 좀 단기적으로 좀 더 그 갈 수 정도 있겠다. 폭은 그 정도 있어 치고. 보입니다. 자, 과장님도 역시 같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간다고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눌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 오히려 올랐지만 다음 주는 또 조정이 나온다. 왜냐면 우리가 벌써 방송에서 막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이 그런데 될지. 시장이 항상 오른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세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오늘 거래도 많이 실어놨고 네. 어쨌든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팔자를 압도하면서 일단 올라놨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과장님은 조금은 조정이 나온다는 근데 기내시고 조정 이후에 좀 올라갈 쪽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꺾일 수도 예, 있겠다. 여기서 차라리 눌리고 나서 네. 어느 정도 좀 재진입을 좀 낮게 하시는 게 좀 저는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요. 다른 모멘텀들이 또 조금 있기 보면서 때문에. 네. 들어가 보자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자 아까 디어캔들 말씀드렸잖아요. 증시에서는 이루온과 KINX가 또 오랜만에 SNS주가 또 거래량이 실으면서 움직였는데 이후 흐름도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오늘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희망입니다. 네, 모멘텀이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런 시대 트렌드를 맞춰서 나가서 뭔가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디어캔들과 밸류 포션을 다음 장, 월요일 장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준호 운용력은 어떤 키워드 끌고 가시겠어요?
먼저 네, 제가 지금 끌고 가고 싶은 건 2020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은 배당 하겠습니다. 배당이요? 네. 배당 우리가 안 들어봤는데 짧게 좀 들어볼게요. 배당은 왜 일단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스권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관 단말기가 고장날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뭔가 후보군들이 보여요. 짧게요. 네, 그래서 배당이 예. 아무래도 시장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을 더 주는 어떤 모멘텀들이 나와야 장이 단다. 삼성전자 주도로 뭐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된다는 그렇게 거죠? 보시면 되고 일단 시장 네. 자체가 배당을 확대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좀 이 그런 논의가 쪽으로 되고 있기 가야 때문에 된다. 네. 자, 저는 밸류 포션으로 좀 하나 좀 적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들고 갈까 키워드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공략주 연결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영위원님 내일장 다음 주 예. 공략주 어떤 쪽 갖고 오셨습니까? 그 월요일 날장 공략주는 롯데 하이마트 가져와봤습니다. 롯데 하이마트요? 네. 예, 롯데 하이마트 있어서도 추세에 대한 지금 기대보다는요. 아마 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수요일 정도가 되겠다. 네. 그리고 월화는 이번 주 쉬는 중반과 정도? 비슷한 장세. 네네. 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뭐 그랬어도 뭐 조선주 낙폭과대 속에서 어느 정도 좀 단기 차트 만들어 놓고 좀 반등 나오고 네. 오늘도 뭐 SK 하이닉스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그런 식으로 단발성 반등이 나올 만한 좀 차트 모멘텀. 그래서 한 롯데 하이마트를 지금 보겠고요. 목표가는 아니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높지가 않죠. 예, 네. 역시 단기적인 단발성으로 보기 때문에 네. 한 75,500원 정도가 목표가, 손절가 역시 짧아야겠죠. 72,200원 정도 보겠습니다. 자, 롯데 하이마트 75,500원 주셨고요. 자, 과장님께서는 어떤 쪽 공략주 갖고 저도 오셨습니까? 같은 업종이 됐네요. 네, 예스 쪽으로. 예, 네. GS 리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GST 저번에 운영위원님 추천하셨던 종목인데. 아, 그러셨나요? 네, 겹치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아닙니다. 아니, 공통점이 일단 나와서. 사실 네. 이 세월호 때문에 소비가 좀 일시적으로 위축이 됐고요. 네. 특히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엔 1분기 실적이 좀 살짝 부진했는데, 근데 실적 부진으로 인한 좀 급락 이후에도 기관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힌트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동안 좀 원화 강세 부분에서도 좀 유통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가 이제 최근에 드디어 이제 바닥을 찍고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어떤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이제 월드컵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월드컵 특수가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2분기 이후에는 지금 때이른 더위 때문에 좀 성수기에 좀 일찍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1분기 대비해서 실적 개선세가 좀 기저효과로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네, 목표가는- 수급도 괜찮고 네. 목표 가격은 2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 23,500원입니다. 네. 네. 명진호 운용력은 바로 코스피가 직진해서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2020포인트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성호 과장은 코스닥이 바통을 다음 주는 이어받겠다 이런 시황을 갖고 있는데, 자, 배당을 보면서 추가적인 코스피 상승 혹은 배당과 관련된 어떤 종목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롯데 하이마트와 GS 리테일 두 분의 다음 주 공략주였습니다. 오늘장 탑10이었습니다. 네. 자, 코스닥이 모처럼 만에 좀 상대적으로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장세에서도 개인 참여자들이 좀 많이 몰려있는 들어가 계시는 코스닥의 추가 상승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